26에 나는 평양 만수대 예술단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의 박수를 받았다. 붉은 조명 아래 완벽한 동작으로 춤출 때마다 인민의 꽃이라는 찬사가 따라왔다. 하지만 무대 뒤 분장실에서 나는 매일 밤 거울 속 내 눈동자를 피했다. 그 눈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2017년 가을, 나는 동료 5명과 함께 그 무대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9살 때 처음 평양예술학원에 들어간 날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한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올라온 나는 그때까지 평양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몰랐다.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른 것은 청진의 석탄 냄새와는 전혀 다른 어딘가 인공적이고 깨끗한 공기였다.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대동강변을 따라 걸으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너는 이제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라고, 당과 수령님을 위해 춤추는 영광을 얻은 거라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강물에 비친 높은 건물들을 올려다봤다. 예술학원 입학 첫날, 20명의 아이들이 거대한 연습실에 일렬로 섰다. 담당 교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회색 인민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며 걸어왔고 내 앞에 멈춰 서서는 내 턱을 들어 올렸다. 뼈대가 좋다는 말과 함께 내 어깨와 다리를 만져보던 그 손의 차가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연습실에서 살았다. 바닥에 닿는 발끝의 통증, 거울 속에서 점점 날카로워지는 내 몸의 선,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혁명가요에 맞춘 동작들. 10년이 흘러 19이 된 나는 예술학원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며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발탁되었다. 졸업식 날 단장이 직접 나를 불러 악수를 청했을 때 주변 동기들의 부러운 시선이 느껴졌다. 만수대는 다른 예술단과 차원이 달랐다. 이곳 무용수들은 명절 때마다 주요 공연 무대에 섰고 때로는 해외 공연 기회도 주어졌다. 기숙사 방도 일반 예술단보다 넓었고 배급도 조금 더 나았다.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철저했다. 기숙사 복도 끝에는 항상 보이부 소속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고 우리는 외출할 때마다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적어내야 했다. 첫 공연 무대에 선 날은 2010년 5월이었다.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이었고 나는 군무 대열 중 하나로 배치되었다. 무대 위 조명이 켜지는 순간 객석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피부로 느껴졌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 앞줄에 앉은 당 간부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평가단. 음악이 시작되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10년간 반복한 동작들은 이미 의식이 아니라 본능이 되어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선배 무용수 한 명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나는 피로와 공허함을 동시에 읽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다. 그해 여름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주요 공연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매주 2~3번씩 연습이 있었고 한 달에 1~2번은 공연 무대에 섰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나는 점점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무대 위에서 웃을 때도 당을 찬양하는 노래에 맞춰 팔을 들어 올릴 때도 그것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그저 훈련된 근육의 반응일 뿐이었다. 연습실 거울 앞에서 같은 표정을 수십 번 연습하며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 내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정말 나인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인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22살이 되던 해 가을, 나는 처음으로 해외 공연 기회를 얻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조중친선 문화교류 행사였다. 선발 명단이 발표된 날, 단장은 선택된 12명의 무용수를 따로 불러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3시간 동안 우리는 해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들었다.
외국인과 사적인 대화 금지, 단체 행동 필수, 숙소 이탈 시 즉각 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교육을 진행한 보위부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다.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평양보다 훨씬 많은 차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활기가 거리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선배 무용수가 내 팔을 살짝 꼬집으며 너무 티내지 말라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거두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흔들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공연은 사흘 동안 이어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 극장 무대는 평양의 어떤 공연장보다 화려했다. 객석도 더 넓었고 조명 시스템도 훨씬 정교했다. 첫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으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 느낀 그 환호가 평양에서 봤던 것과는 어딘가 달랐다. 평양 관객들은 박수를 의무처럼 쳤지만 베이징 관객들의 박수에는 진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지금껏 무엇을 위해 춤춰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공연 마지막 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도시의 불빛들을 세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다. 편의점 불빛,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연인들. 평양이었다면 이미 모든 불이 꺼지고 거리가 텅 비었을 시간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평양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한받고 통제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았지만 마음속은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향하고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저녁 9시에 기숙사로 돌아오는 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연습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 거리가 베이징에서 본 그 자유로운 풍경과 겹쳐지며 대비되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 생각을 말할 수 없었다.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거울 속 완벽한 미소를 연습하며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균열을 숨겼다. 24살 여름 나는 단원 중 한 명과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미선이었고 나보다 2살 위였다. 미선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나와 비슷한 시기에 예술단에 들어왔다. 우리는 같은 기숙사 방을 쓰지는 않았지만 연습 시간마다 옆자리에서 함께 동작을 맞췄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 구석 자리에서 밥을 먹던 미선이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베이징 공연 때 뭘 느꼈냐고.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연습 쉬는 시간마다 구석진 곳을 찾아 짧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애둘러서 직접적인 말은 피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미선은 2년 전 중국 선양 공연 때 현지 식당에서 본 텔레비전 화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고. 나는 미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짓는 미소와 그들의 미소가 얼마나 다른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미선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건물 뒤편 어두운 공간으로 나를 데려간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자기 고향 친구 중 하나가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그 친구의 가족 전체가 함께 사라졌다고.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탈북이라는 단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 금기였지만 그 순간 나는 그 금기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8월 어느 무더운 오후 연습실 창문을 열어도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던 날이었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미선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그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탈북은 곧 가족을 버리는 것이었고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실패하면 죽음을 의미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늙어 죽는 건 너무 끔찍하다고.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의 온기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해 가을 단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고향에 내려갔다고 했지만 복도에서 떠도는 소문은 달랐다. 그녀가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을 들은 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두운 방 천장을 응시하며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사라지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사라지기 전에 내 의지로 선택할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5번째 겨울이 왔다. 평양의 12월은 늘 혹독했지만 그 해는 유난히 추웠다. 연습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두꺼운 옷을 껴입은 채 연습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연습실에서 몸을 풀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더 이 삶을 견딜 수 있을지 계산했다. 30이 되면 무용수로서의 전성기는 끝난다. 그 후에는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운이 좋으면 안무 조연출로 남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그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나는 매일 밤 불안에 떨었다. 12월 중순 미선이 나를 조용히 불러냈다. 기숙사 뒤편 창고 근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브로커를 아는 사람을 찾았다고. 함흥에 사는 먼 친척이 중국 쪽 연결을 가지고 있다고. 물론 돈이 필요하고 위험하지만 방법은 있다고. 나는 미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 추위보다 더 얼어붙은 것은 내 안의 망설임이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대동강변을 걸었다. 해가 지기 직전 4시쯤이었고 강물은 이미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 건너편에 보이는 주체 사상탑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탑이 상징하는 모든 것,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입받은 모든 사상,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나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거짓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베이징에서 본 그 자유로운 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웃음, 그것이 진짜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짓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심했다. 미선에게 함께하겠다고 말하기로.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탈북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렇다고 둘이서 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서로를 지키고 정보를 나누고 위기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나는 단원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다. 미선 외에 적어도 서너 명은 더 필요했다.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비밀을 지킬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천장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지금 이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만약 성공한다면 나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목숨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10년 넘게 무대 위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잃어버렸던 것, 바로 내 자신의 의지였다. 나는 눈을 감고 결심을 다졌다. 2017년 새해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새해가 밝았지만 나에게는 시작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미선과 나는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은혜였다. 23살의 은혜는 양강도 해산 출신으로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자란 덕분에 탈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연습 후 은혜를 따로 불러냈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계획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은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같은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은혜는 해산에 아직 연락할 수 있는 친척이 있다고 했다. 그 친척을 통하면 브로커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두 번째는 정아였다. 26의 정아는 평양 토박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숙청당한 후 가족 전체가 몰락했다. 정아는 예술단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정아는 즉시 동의했다.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별로 없었다. 정아의 강점은 평양 지리를 완벽하게 안다는 것이었다. 어느 길이 감시가 약하고 어느 시간대에 경비가 교대하는지 그런 세세한 정보들을 정아는 알고 있었다. 세 번째는 수진이었다. 27의 수진은 우리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성격도 가장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수진은 간호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탈북 과정에서 다치거나 아플 경우를 대비하면 수진의 지식이 필수적이었다. 수진을 설득하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녀는 계속 위험성을 따졌고 실패 확률을 계산했다. 하지만 결국 수진도 동의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난다. 어차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도 죽음이라고 차라리 선택한 죽음이 낫다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현주였다. 24살의 현주는 우리 중 가장 어렸지만 동시에 가장 대담했다. 현주의 오빠가 5년 전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혀서 총살당했다. 그 일로 현주의 가족은 철저히 감시받았고 현주는 예술단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실력 때문이었다. 현주에게 제안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기회가 왔다는 안도감이었다. 현주는 오빠의 복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탈북에 성공해서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1월 말 우리 6명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숙사 지하 창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다. 추운 콘크리트 바닥에 둘러앉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미선, 은혜, 정아, 수진, 현주 그리고 나. 6명의 무용수, 6개의 서로 다른 이유, 하지만 하나의 목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이라고. 누구 하나라도 뒤처지면 모두 위험하다고. 그러니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5쌍의 눈이 나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서 나는 같은 결의를 읽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가운 지하실을 데웠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것을. 2월 초 은혜가 해산의 친척과 연락을 성공시켰다. 물론 전화로 직접 말할 수는 없었다. 은혜는 명절 인사를 보낸다는 명목으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안에 암호처럼 특정 문구를 숨겨 넣었다. 북쪽 친구가 남쪽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한다는 얼핏 보면 평범한 문장. 2주 후 답장이 왔다. 친척은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3월 중순에 청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떨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다. 문제는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술단 소속이라 함부로 지방 여행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아가 묘안을 냈다. 3월에 함흥에서 열리는 지방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 중 몇 명이 그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 은혜는 단장에게 함흥 공연에 지원하겠다고 신청했다. 다행히 단장은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체제를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이 이제 체제를 벗어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3월 17일 우리는 함흥행 기차를 탔다. 공연팀 15명과 함께였고 보이부 담당자 1명이 동행했다. 기차가 평양역을 떠날 때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평양을 보는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대동강,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그 모든 것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다. 가슴 한쪽에서는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해방감이 솟았다. 6시간의 기차 여행 동안 나는 은혜와 눈빛만 주고받았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함흥에 도착한 다음 날 공연 리허설이 끝난 후 나와 은혜는 조심스럽게 숙소를 빠져나왔다. 저녁 7시, 아직 통금 시간 전이었다. 우리는 담당자에게 시내 구경을 하고 싶다고 허락을 받았다. 물론 2시간 안에 돌아와야 했다. 함흥역 근처 작은 다방, 은혜의 친척이 지정한 장소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는 낡은 인민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은혜가 암호 문구를 말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앉으라고 손짓했다. 남자는 자신을 김씨라고만 소개했다. 그는 낮고 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6명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 명당 5,000달러, 6명이면 총 3만 달러였다. 그 돈은 중국에서 벌어서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우리가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정확히 나와야 하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고.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절반이라고. 나머지 절반은 잡히거나 죽는다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절반의 성공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이미 우리는 너무 멀리 왔다고. 지금 포기하면 우리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고. 숙소에 도착해서 은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할 거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대답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밤 평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영원히 떠날 준비도 시작했다. 평양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진짜 준비가 시작되었다. 김 씨는 은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5월 말에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강을 건너기 쉽고 농번기라 국경 경비가 조금 느슨해진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달 조금 넘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심받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동시에 탈출 준비를 하는 것. 우리는 매일 연습실에서 만났지만 이제 연습은 가장 위장일 뿐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우리는 구석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나눴다. 수진이 응급의약품 리스트를 만들었다. 소화제, 진통제, 소독약, 붕대. 기숙사 의무실에서 조금씩 빼돌려야 했다. 정아는 평양에서 해산까지 가는 경로를 연구했다. 기차를 타려면 여행증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위조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우리는 기차 대신 화물차를 얻어 타기로 했다. 더 위험하지만 검문을 피할 수 있었다. 4월 중순 현주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그녀의 친구 중 하나가 운수 사업소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를 통하면 해산행 화물차 일정을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접근했다. 물론 탈북 계획은 절대 말하지 않았다. 단지 해산의 친척이 위독해서 급히 가야 하는데 여행증을 받을 시간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친구는 동정심을 보이며 5월 25일 새벽에 출발하는 화물차가 있다고 알려줬다. 운전사에게 뇌물을 주면 태워줄 거라고.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며 속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그 친구는 자신이 탈북을 돕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5월로 접어들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우리는 각자 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싸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 그 안에 최소한의 옷과 음식만. 나는 내 방 구석에 숨겨둔 배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 배낭 안에는 여벌 옷 2벌, 비스킷 몇 개,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주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사진을 챙긴 것은 비이성적인 선택이었지만 나는 버릴 수 없었다. 어쩌면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5월 20일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지하 창고에 모여 각자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은혜는 해산 연락처와 국경 정보를 정리했다. 정아는 평양 탈출 경로를 외웠다. 수지는 의약품을 챙겼다. 현주는 화물차 정보를 재확인했다. 미선은 중국 쪽 브로커 연락처를 암기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닷새 후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그 생각에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떨림을 숨기고 5명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다. 마지막 날들은 이상하게 평화로웠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습했고 밥을 먹었고 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5월 24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기숙사 창문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봤다. 드문드문 켜진 불빛들, 어둠 속에 잠긴 도시. 26해를 살았던 이 땅을 떠난다는 실감이 왔다.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도 밀려왔다. 내일 새벽 3시 우리는 이 감옥을 탈출할 것이었다. 5월 25일 새벽 2시 30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에는 나 혼자였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평양 전체가 잠든 것 같았다. 손이 떨려서 옷을 입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검은색 바지, 어두운 회색 상의, 그리고 낡은 운동화.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배낭을 메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복도로 나왔을 때 5개의 그림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미선, 은혜, 정아, 수진, 현주. 모두 같은 어두운 옷차림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우리는 눈빛만 교환하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1층 경비실을 지날 때가 가장 위험했다.
하지만 정아의 정보대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는 경비가 가장 졸리는 시간대였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경비실 옆을 지나쳤다.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우리를 살렸다. 기숙사 뒷문을 빠져나왔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5월이었지만 새벽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다. 우리는 건물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평양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도 대부분 꺼져 있어서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다. 정아가 앞장서서 골목길로 우리를 인도했다. 큰 길을 피하고 검문소를 우회하고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경로로만 이동했다. 30분을 걸었을 때 우리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다. 긴장감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는 평양 외곽의 한창고 지대였다. 새벽 3시 정각, 우리가 도착했을 때 낡은 화물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빨리 타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화물칸으로 기어올랐다. 안에는 석탄 자루들이 가득했고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운전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석탄 자루 사이에 숨으라고 검문소를 지날 때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석탄 더미 속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화물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다. 석탄 가루가 입안으로 들어왔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30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다. 검문소였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경비병이 운전사에게 뭔가 묻는 소리, 운전사가 대답하는 소리.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경비병이 들을까봐 두려웠다. 옆에서 현주가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영원처럼 느껴진 5분이 지나고 차가 다시 움직였다.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한 것이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다. 석탄 자루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점점 밝아졌다. 우리는 여전히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평양을 벗어났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고 우리는 석탄 냄새와 먼지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해산까지는 아직 10시간 이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그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생겼다. 화물차가 해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다. 14시간의 여정이었다. 우리는 석탄 더미에서 기어 나왔을 때 온몸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석탄 가루가 머리카락, 옷, 피부 구석구석에 묻어 있었다. 운전사는 우리를 도시 외곽의 한 낡은 집으로 데려다 줬다. 그곳이 은혜 친척의 집이었다. 문을 열어준 것은 60대 노파였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좁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노파는 즉시 문을 잠갔다. 방은 10평도 되지 않았다. 6명이 앉기에도 비좁았다. 노파는 물 한 대야를 가져와 우리에게 씻으라고 했다. 우리는 돌아가며 얼굴과 손을 씻었다. 물이 새까맣게 변했다. 노파가 옥수수밥과 김치를 내왔다. 우리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노파는 우리를 지켜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11시에 김 씨가 온다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탈출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다. 그 2시간이 마치 이틀처럼 느껴졌다. 방 안은 답답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바람도 긴장을 식히지 못했다. 미선은 구석에 앉아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다. 정아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수지는 배낭을 계속 뒤지며 의약품을 확인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먼 산을 응시했다.
현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고. 11시가 되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파가 문을 열었고 김씨가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된 것 같다고. 그는 작은 지도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손가락으로 경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서 두만강까지 5km, 강폭은 좁은 곳이 50m 정도, 물 깊이는 허리까지 온다고.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국경 경비대라고. 그들은 총을 쏜다고 경고 없이. 김 씨는 우리에게 규칙을 알려줬다. 첫째,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둘째, 내가 가는 길만 따라와라. 셋째, 누군가 잡히면 나머지는 그냥 가라.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주가 작게 흐느꼈다. 김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남아라. 하지만 한번 출발하면 돌아올 수 없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김 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한다고. 경비 교대 시간이 자정이라고. 마지막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했다. 미선은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에게 매달렸다. 정아는 배낭끈을 계속 조였다 풀었다 반복했다. 수지는 우리 각자에게 진통제를 한 알씩 나눠줬다. 은혜는 창밖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나는 심호흡을 반복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자정이 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자유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택할 것이었다. 자정 정각 우리는 출발했다. 김 씨가 앞장섰고 우리 6명이 일렬로 따라갔다. 노파는 문 앞에서 우리를 배웅하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해산 외곽의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다. 김 씨는 손전등도 켜지 않았다. 빛은 곧 발각을 의미했다. 산길은 험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무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아픔을 삼키며 앞사람의 등만 쫓아갔다. 30분쯤 걸었을 때 김 씨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즉시 멈춰 숨을 죽였다.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순찰대였다. 우리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다. 김 씨가 다시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1시간을 더 걸었을 때 우리는 산 능선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강이 보였다. 두만강. 달빛에 반짝이는 물줄기가 뱀처럼 구불구불 흘렀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다. 저 강만 건너면 자유였다. 하지만 동시에 저 강은 죽음의 경계이기도 했다. 우리는 능선에서 강까지 내려가야 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다. 나무가 적어 은폐하기 어렵고 경비 초소가 여러 개 있었다. 김 씨는 우리를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모두 준비되었냐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경로를 가리켰다. 저 바위에서 저 나무까지 뛰어간다. 거기서 잠시 숨는다. 그 다음 경비 초소 불빛이 반대편을 비출 때 강으로 내려간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 명이라도 늦으면 모두 위험하다고. 우리는 숨을 고르며 준비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김 씨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움직였다.
첫 번째 구간 바위까지. 우리는 허리를 숙이고 뛰었다. 돌멩이를 밟아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바위에 도착해 숨을 죽였다. 경비초소에서 불빛이 우리가 지나온 길을 훑었다. 만약 10초만 늦었어도 발각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구간 나무까지. 이번에는 비탈길이었다. 수진이 미끄러졌고 은혜가 재빨리 그녀를 잡았다. 우리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세 번째 구간이 마지막이었다. 나무에서 강가까지. 가장 긴 거리였고 가장 노출된 구간이었다. 경비초소 불빛이 반대편을 향하는 순간 김씨가 뛰기 시작했다. 우리도 따라 뛰었다. 발밑에서 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귀를 때리는 심장 박동. 나는 앞만 보고 뛰었다. 강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10m, 5m, 3m. 마침내 우리는 강가 풀숲에 몸을 던졌다. 경비초소 불빛이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이미 풀숲에 숨어 있었다. 우리는 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을 건너는 것뿐이었다. 강가 풀숲에 엎드린 채로 우리는 물소리를 들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5월 말에 해빙기라 수량이 많았다. 김씨가 강물에 손을 담가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예상보다 차갑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배낭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라. 물건이 젖으면 중국에서 쓸 수 없다. 서로 손을 잡아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절대 비명 지르지 마라. 경비병이 들으면 총을 쏜다. 1시 10분 우리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차가움이 발목을 휘감았다. 영하의 물이 아니었지만 체감 온도는 그에 가까웠다. 우리는 일렬로 서로의 허리춤을 잡고 천천히 전진했다. 김씨가 맨 앞에서 길을 찾았고 우리는 그를 따라갔다.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물살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바닥의 자갈들이 발밑에서 미끄러웠다. 나는 앞사람인 은혜의 옷을 꽉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강 중앙에 도달했을 때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다. 차가운 물이 옷을 적시며 체온을 빼앗았다. 이빨이 덜덜 떨렸지만 나는 입을 꽉 다물었다. 뒤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현주였다. 키가 가장 작은 현주는 물이 어깨까지 차올라 있었다. 수진이 재빨리 현주의 팔을 잡아 지탱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멈추면 물살에 휩쓸릴 것 같았다. 갑자기 미선이 작은 비명을 냈다. 발을 헛디딘 것이었다. 그녀의 몸이 물속으로 기울었고 배낭이 물에 떨어질 뻔했다. 나는 재빨리 미선의 팔을 잡아당겼다. 미선은 물을 삼키며 헛기침했지만 다행히 배낭은 건졌다. 우리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서로를 확인했다. 6명 모두 아직 괜찮았다. 김씨가 손짓으로 계속 가자고 신호했다. 중국 쪽 강두까지 20m 정도 남았다. 물살이 가장 센 지점을 지나자 물 깊이가 조금씩 낮아졌다.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허리로. 하지만 그때였다. 저 멀리 경비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것 같았다. 김씨가 급하게 손짓했다. 뛰어라. 우리는 남은 힘을 다해 물속을 뛰었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경비병의 목소리였다. 멈춰 서라는 고함.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총소리가 울렸다. 첫 번째 총성은 공중을 향한 경고였다. 하지만 두 번째 총성은 달랐다. 물속에서 총알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옆을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공포가 온몸을 휩쌌지만 다리는 계속 움직였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다.
진흙투성이 비탈을 기어올라 풀숲에 몸을 던졌다.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지만 경비병들은 강을 건너오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풀숲에 엎드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다. 우리는 해냈다. 북한을 벗어났다. 강둑 풀숲에서 우리는 10분 정도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였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김씨가 우리를 이끌고 강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걸었다. 중국 쪽에도 순찰대가 있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중국 정책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30분을 걸었을 때 낡은 헛간 하나가 보였다. 김씨가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헛간 안은 건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숨을 수 있었다. 김씨는 배낭에서 담요 몇 장을 꺼내 우리에게 나눠줬다. 젖은 옷을 벗고 이걸로 몸을 감싸라고. 우리는 구석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배낭 속 여벌 옷은 비닐로 싸놓았기에 다행히 젖지 않았다. 마른 옷을 입자 조금은 체온이 돌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온몸이 떨렸다. 추위와 긴장이 겹쳐 근육이 경직되었다. 김씨가 말했다. 여기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고. 새벽에 움직이면 너무 눈에 띈다고. 아침 8시쯤 되면 중국 쪽 브로커가 차를 몰고 온다고. 그 차를 타고 연길로 간다고. 연길까지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린다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헛간 바닥에 앉았다. 담요를 둘러쓰고 서로에게 기대어 체온을 나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것을. 해가 뜨기 시작했다. 헛간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이 점점 밝아졌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같은 해가 북한에도 뜨고 있을 텐데 이곳에서 보는 햇빛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자유의 땅에서 맞이하는 첫 아침이라서 그런지 햇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해낸 거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동시에 덧붙였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8시가 되자 헛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김씨가 밖을 확인하고 우리를 불렀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운전석에는 조선족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빨리 타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승합차 뒷좌석과 트렁크에 몸을 숨겼다. 김씨는 여기서 헤어진다고 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른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며 김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연길로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우리는 좁은 공간에 웅크린 채 버텼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낡은 농가들, 옥수수밭, 먼지 날리는 길. 하지만 가끔 지나가는 차들이 북한보다 훨씬 많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조금 더 다양했다. 3시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연길 외곽의 한 집에 도착했다. 조선족 가족이 운영하는 은신처였다. 우리는 그곳 지하실로 내려갔다. 좁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밥을 먹으며 현주가 울기 시작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우리도 하나둘 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연길 지하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다. 브로커가 말하길 한국까지 가는 경로는 2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몽골을 거쳐가는 것,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를 거쳐가는 것.
어느 쪽이든 위험했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은 많지 않았다. 브로커는 몽골 루트를 추천했다. 더 빠르고 성공률이 조금 더 높다고.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하실은 4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6명이 누우면 꽉 찼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아 공기가 탁했다.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작게 하나 있었는데 밖을 볼 수는 없었다. 햇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로 낮과 밤을 구분했다. 화장실은 지하실 한쪽 구석에 커튼으로 가린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씻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함이 밀려왔다. 주인 아주머니는 하루 3번 밥을 가져왔다. 대부분 중국식 요리였다. 볶음밥, 만두, 국수. 북한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다.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매일 먹다 보니 질렸다. 그래도 배는 고프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친절했다. 가끔 우리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사말, 숫자, 간단한 문장들. 아주머니는 말했다.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선족인 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억양을 바꾸고 중국어를 섞어 쓰고 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다. 밤이 되면 우리는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미선은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를 했다. 배급이 끊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었다고. 은혜는 해산에서 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했다. 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 중국에서 잡혀 송환되는 사람들. 정아는 아버지의 숙청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가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수지는 의학을 배우며 느낀 북한 의료 시스템의 부패를 이야기했다. 약은 특권층만 받고 일반 주민들은 죽어갔다고. 현주의 이야기가 가장 가슴 아팠다. 그녀의 오빠는 5해 전 탈북을 시도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북한에 남아 돈을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경에서 잡혔다. 공개 처형장에서 총살당했고 현주와 어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현주는 그날 이후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다. 오빠가 쓰러지는 모습, 피 흘리는 모습.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현주는 울면서 말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빠의 목까지 살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현주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다. 몽골로 갈 준비가 되었다고. 6월 20일에 출발한다고. 우리는 긴장했다.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6명 모두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누구 하나라도 뒤처지면 다른 사람들이 끌고 가겠다고. 우리는 손을 맞잡고 그 약속을 새겼다. 내일이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다. 6월 20일 새벽 5시 브로커가 우리를 깨웠다. 출발 시간이었다. 우리는 재빨리 짐을 챙기고 지하실을 나섰다. 한 달 동안 갇혀있던 그 좁은 공간을 떠나는 것이었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골목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10분쯤 걸었을 때 화물 트럭 한 대가 보였다. 낡은 덮개 트럭이었고 뒷칸에는 이미 상자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브로커가 우리를 트럭 뒷칸으로 안내했다. 상자들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공간이 우리의 자리였다. 우리는 그 틈새로 기어들어갔다. 6명이 앉기에도 비좁았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 이틀을 버텨야 한다고. 몽골 국경까지 가는데 그만큼 걸린다고. 중간에 검문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음식과 물은 상자 밑에 숨겨뒀다고.
그는 덮개를 덮으며 행운을 빌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다. 트럭이 출발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달릴 때마다 심하게 흔들렸다. 상자들이 덜컹거렸고 우리는 서로에게 부딪혔다. 먼지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공안이 짐을 확인하는 소리. 우리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5분이 지나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우리는 살았다. 첫날은 지옥이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채 계속 흔들렸다. 멀미가 났고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우리는 빈 물통에 용변을 봐야 했다. 수치심과 불편함이 극에 달했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트럭이 멈췄다. 브로커가 덮개를 열고 우리에게 밥을 줬다. 찬 만두와 물. 우리는 허겁지겁 먹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10분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곧 다시 덮개가 닫혔고 어둠이 돌아왔다. 둘째 날은 더 힘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잠을 청했지만 흔들림 때문에 깊이 잘 수 없었다. 정화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수진이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었다. 약을 먹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좁고 더운 공간, 먼지, 스트레스가 겹쳐 정화의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정화에게 물을 계속 먹이며 버티라고 격려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트럭이 멈췄다. 브로커가 덮개를 열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벌판이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가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라고. 저 너머가 몽골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하다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야 하고 몽골 경비대를 피해야 한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정화는 여전히 열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다. 몽골 국경을 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철조망이 있었지만 끊어진 부분이 있었다. 브로커가 그 틈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철조망을 넘어서자 공식적으로 몽골 땅이었다. 하지만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400km가 넘었다. 그 거리를 우리는 걸어서 그리고 중간중간 히치하이킹으로 가야 했다. 브로커는 여기서 우리를 떠났다. 그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여기까지였다.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살아남아야 했다. 첫날 우리는 40km를 걸었다. 사막 같은 벌판이었다. 나무도 거의 없고 그늘도 없었다. 6월 말에 몽골은 뜨거웠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다. 우리는 물을 아껴 마시며 걸었다. 발에 물집이 잡혔다. 신발이 맞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이동해야 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영하까지는 아니었지만 낮과의 온도 차가 심해 몸이 적응하기 힘들었다. 둘째 날 정화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열은 조금 내려갔지만 탈수 증세가 왔다. 물을 마셔도 자꾸 토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러다가 정화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우리는 정화의 짐을 나눠 들고 그녀를 부축하며 걸었다. 속도가 느려졌다. 하루에 40km씩 가려던 계획이 20km로 줄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화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셋째 날 오후 우리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다. 몽골 유목민 가족이 사는 곳이었다.
게르라고 부르는 천막이 서너 개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한 중년 여성이 나왔고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몸짓으로 물과 음식을 구걸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를 게르 안으로 들였다. 따뜻한 차와 빵을 내왔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연신하며 먹었다. 그 여성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북한 탈북자들이 종종 이 길을 지나간다는 것을. 그녀는 우리를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하룻밤 쉬어가라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잤다. 게르 바닥에 깔린 양탄자 위에서 담요를 덮고 따뜻한 공간에서 정아의 상태도 조금 나아졌다. 음식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자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떠날 때 그 여성은 우리에게 빵과 물을 챙겨줬다. 그리고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계속 가면 큰 도로가 나온다고. 그곳에서 차를 얻어 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녀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미소에서 나는 인간의 선함을 봤다. 큰 도로에 도착한 것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포장된 길이었고 가끔 차들이 지나갔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차를 세우려 했다. 처음 몇 대는 그냥 지나갔다. 하지만 6번째 트럭이 멈췄다. 운전사는 몽골 남자였는데 우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 타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황급히 트럭에 올랐다. 운전사가 물었다. 울란바토르 가냐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웃으며 출발했다. 트럭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이제 수도까지 반나절이면 도착할 것이었다. 가장 힘든 구간을 넘긴 것이었다. 트럭이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것은 6월 27일 오후 2시였다. 운전사는 시내 중심가에서 우리를 내려줬다. 우리는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몸짓으로 전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떠났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 우리만 남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높은 건물들, 활기찬 거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자유로움이 낯설고도 반가웠다. 우리는 연길에서 브로커에게 받은 정보를 떠올렸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라.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라. 대사관 주소는 미선이 외우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물어가며 대사관을 찾았다. 1시간쯤 걸었을 때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이 보였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저 깃발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나라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였다. 대사관 정문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막았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북한에서 왔다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경비원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불렀다. 잠시 후 한국 외교관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정말 탈북자냐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6명이 함께 왔다고, 5월 말에 두만강을 건넜다고, 중국을 거쳐 몽골까지 왔다고. 외교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사관 안은 깨끗하고 시원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에서 우리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쾌적함을 느꼈다. 외교관은 우리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다. 물과 음식을 가져왔다. 우리는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탈북 경위.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적었다. 외교관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했다. 절차가 조금 걸릴 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안전하다고. 며칠 동안 우리는 대사관 숙소에서 지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씻지 못했던 우리는 샤워실에서 한참을 보냈다. 때가 벗겨지고 몸에서 더러움이 씻겨나갔다. 거울을 보니 우리 모두 살이 빠져 있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7월 5일 외교관이 우리를 불렀다. 한국행 비행기 표가 준비되었다고. 일주일 후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서로를 껴안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그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눈물. 우리는 정말로 해냈다. 북한을 탈출하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몽골 사막을 횡단하고 마침내 자유의 나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얻었다. 그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것은 7월 12일 오후 4시였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저 아래가 대한민국이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나라.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작은 흔들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의미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도 따라 박수를 쳤다. 하지만 우리의 박수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밝기였다. 유리로 된 벽, 깨끗한 바닥,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우리는 일행에서 조금 떨어져 따로 안내를 받았다. 탈북자 전담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주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우리도 하나둘 눈물을 흘렸다. 공항에서 우리는 하나원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우리는 말을 잃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베이징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곳이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북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짓 선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2인실이었다. 나는 미선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방 안에는 침대 2개,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다. 개인 화장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북한 기숙사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썼는데 미선과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곳에서 우리는 3달 동안 한국어, 한국 문화, 법률, 직업 교육 등을 받게 된다고 했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부드러운 매트리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5월 25일 평양 기숙사를 빠져나온 이후 50일이 지났다. 두만강, 중국, 몽골, 그리고 한국. 우리는 정말로 해냈다. 6명 모두 살아남았다. 정아도, 현주도, 은혜도, 수진도, 미선도, 그리고 나도.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6명은 식당에서 만났다. 한국식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밥, 국, 반찬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다. 지난 50일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공포, 고통, 절망, 그리고 희망.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 서 있을 수 있었다. 그 깨달음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배웠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투표권이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국어 수업이 가장 어려웠다. 같은 언어지만 남한과 북한의 어휘가 달랐다. 북한에서 인민복이라고 부르던 것을 남한에서는 양복이라고 했다. 동무는 친구, 일구는 간부. 처음 몇 주는 혼란스러웠다. 말할 때마다 북한식 표현이 튀어나와서 다시 고쳐야 했다. 발음도 문제였다. 북한 억양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탈북자로 알아봤다. 선생님은 매일 발음 교정을 시켰다.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하라고. 컴퓨터 수업은 신세계였다. 나는 평양예술단에서 컴퓨터를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져본 적은 없었다. 마우스를 잡는 법부터 배웠다. 키보드로 글자를 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인터넷이라는 것도 신기했다. 검색창에 단어를 치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나는 처음으로 평양 만수대 예술단을 검색해봤다. 우리 단원들의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다. 그 영상 속에서 춤추는 내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직업 교육 시간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웠다. 탈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무용 경력을 살려서 무용 강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북한 무용과 남한 무용이 스타일이 다르다고. 재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출 수 있다는 것이. 석 달 동안 우리 6명은 거의 매일 만났다. 식사 시간, 쉬는 시간, 저녁 자유 시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다. 다른 탈북자들도 많았지만 우리만큼 긴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없었다. 우리는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했다. 가끔 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북한에서의 기억, 탈북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꿈. 미선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은혜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정아는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수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현주는 방송인이 되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무용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무용단. 10월 초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다. 수료식 날 우리는 각자 정착금과 주거 지원을 받았다. 이제 진짜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약속했다. 매달 한 번씩 만나자고. 6명이 모두 모여 식사하자고. 우리는 그저 친구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한 가족이었다. 하나원을 나서며 나는 뒤를 돌아봤다. 석 달을 보낸 그 건물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만들어준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걸어나갔다. 하나원을 나온 나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구한 집이었다.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내 공간이었다. 2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진 나만의 방. 짐을 풀며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도로, 가게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평범한 풍경이 내게는 특별했다. 이곳에서 나는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첫 달은 적응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마트에 가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랐다. 같은 라면도 10여 종류가 넘었다.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주는 것만 먹었는데 처음 며칠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 도시를 배웠다. 11월부터 나는 무용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소와 접수 업무만 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내 경력을 알고는 보조 강사를 제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기본 동작을 가르쳤다. 북한식이 아니라 남한식으로. 발레 기초, 현대 무용 기초.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춤 자체는 내 몸에 배어 있었다. 아이들이 내 지도에 따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보람을 느꼈다. 2018년 봄 나는 정식 강사가 되었다.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나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울었다. 150만 원. 내가 내 노동으로 번 첫 돈이었다. 북한에서는 예술단 무용수로 일해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 배급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제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나는 생활비를 내고 저축도 시작했다. 언젠가 내 무용단을 만들 그날을 위해. 여름이 되자 나는 5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났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우리는 명동에서 만나 식사했다. 미선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은혜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했다. 정아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수지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간호사 시험을 준비했다. 현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탈북자 이야기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를 응원했다. 가을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북한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확실하지 않았지만 시도해봤다. 어머니에게 나는 살아있다고,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편지를 붙이며 나는 또 울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랐다. 설령 받는다 해도 읽을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써야 했다. 내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2019년 봄 나는 마침내 내 꿈을 실현했다. 탈북 무용수들로 구성된 작은 무용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자유였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고 목숨 걸고 찾아온 그 단어. 단어는 나를 포함해 10명이었다. 모두 북한 예술단 출신이었고 각자 다른 경로로 한국에 왔다. 우리는 주말마다 모여 연습했다. 북한식 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추고 싶은 춤을. 자유를 표현하는 춤, 고통을 승화시키는 춤, 희망을 노래하는 춤. 첫 공연은 작은 극장에서 열렸다. 관객은 100명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평양 만수대 극장보다 의미 있는 무대였다. 무대에 오르기 전 나는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다. 나는 춤을 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담아서.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의 공포, 중국 지하실에서의 답답함, 몽골 사막에서의 고독,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 모든 감정을 춤으로 표현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의무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나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객석에는 5 친구들이 앉아 있었다. 미선, 은혜, 정아, 수진, 현주.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다.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다. 그 여정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지금은 2025년이다. 탈북한 지 8년이 흘렀다. 나는 34살이 되었고 무용단은 30명으로 늘었다. 우리는 1년에 4번 정기 공연을 한다. 때로는 해외 공연 요청도 받는다. 미국, 유럽, 일본.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나는 무대에 설 때마다 감사한다. 이 자유를, 이 기회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남은 친구들을. 5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미선은 대학을 졸업하고 NGO에서 일한다. 북한 인권운동가가 되었다. 은혜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탈북자 정착을 돕는다. 정아는 자기 식당을 열었다. 북한 음식과 남한 음식을 융합한 독특한 메뉴로 인기다. 수지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한다. 언젠가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현주는 유튜버로 성공했다.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우리는 여전히 매달 만난다. 이제는 각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날 때가 있지만 연락은 끊이지 않는다. 단체 채팅방에서 매일 안부를 묻는다. 가끔 밤에 전화해서 북한 이야기를 한다. 그립지 않냐고, 가족은 어떻게 지내냐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꾼다. 두만강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중국 공안에게 쫓기고 사막에서 길을 잃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나는 서울 내 집 침대에 누워있다. 자유로운 땅에서. 어제 나는 명동에서 열린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다.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모였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누군가는 최근에 왔고 누군가는 10년 전에 왔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 자유를 향한 갈망, 탈출의 공포, 그리고 새로운 삶의 희망. 나는 무대에 올라 짧은 공연을 했다. 내가 직접 안무한 작품이었다. 제목은 귀환이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2017년 5월 그날 밤 평양 기숙사를 빠져나왔을 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6명 모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이고 도전자이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무대 위에서 춤출 때마다 나는 외친다. 내면의 목소리로. 나는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운 뒤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국에서 송환되어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 모두가 우리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무대 위에서 춤추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얻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